자, 아침 시간에 또 만났는데 통계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첨부 파일, 한글 파일 봤나요? 본 사람 있나요?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이 좀 여러분 주로 이걸 이렇게 수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 좀 여러 번 읽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딱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좀 첨부 자료를 올려놨는데 제가 지금 열라고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좀 안 깔려 있어서 안 열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 끝나고 한번 조정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우리 어제 잠깐 얘기했던 표본 추출 절차 중에서 조금 보완해서 얘기할 사항을 좀 얘기하고, 오늘 좀 저하고 이 표본 추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좀 유심히 여러분이 봐주면 제가 그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본 추출 절차는 첫 번째 모집단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모집단이 과연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모집단이 뭐냐?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표본 조사 단위이자 분석 단위죠. 그래서 이 단위부터 좀 불투명하게 시작을 하면 나중에 갈수록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단위, 모집단이 과연 뭐냐를 먼저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 모집단의 요소들의 명부죠, 명부. 자, 이 표본 프레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있는데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자, 분명히 대상 요소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나 선정이 됐다 그러면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표본 추출 방법에서 여러분이 어제 저하고 한참 얘기했던 거는 대표성 문제죠.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본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과연 모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크게 보면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하지 않은 거는 뭐냐? 자,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추출 방법을 결정해서 샘플을 끄집어내겠죠.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앞 단계에 우리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 내가 절차를 충분히 밟고서 하더라도 오류 가능성이 있죠, 오류 가능성. 자,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명에서 예를 들어 개인을 단위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20명에서 30명 정도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를. 자, 여러분 시스템, 정보 시스템 같은 거 개발을 해서 이렇게 오픈하기 전에 뭘 하나요? 테스트 하죠, 테스트.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통계조사, 표본조사를 하는 것도 시간과 노력과 절차와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수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 20명한테 30명 정도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예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빠져있다 이러면 그거를 보완해서 예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보완해서 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오류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가 있죠.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해서 본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테스트는 대개의 경우 한 20명, 30명 정도 아니면 그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 연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조사는 적어도 경영 이런 것들 보면 그 여기 본조사는 그 표본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본조사에 있어서 본조사 대개의 경우 한 200명, 300명 많은 경우는 1000명, 2000명까지도 하죠. 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파일럿 테스트 이거는 뭐냐? 자, 이거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니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해서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일럿 테스트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니에요. 대표성이 없어요, 사실은. 대표성 없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해서 이제 표본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만 읽어보면 이게 그 비슷비슷한 것도 있어요. 자, 미리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지금 네 가지를 써놨죠,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좀 구분이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게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집 표본 추출이에요.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서는 편의 표본 추출과 판단 표본 추출. 자, 여기 두 개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별도 프린트물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자고 이거를 한번 일단 리뷰를 하고 나서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걸 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니까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모집단에 속한 우리 엘러먼트가 요소라 그랬죠. 그 구성 요소가 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동일한 조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 자, 이거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이런 것 좀 해봤죠?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자, 동일하게 추출하는 거.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뭐, 주머니에 빨간 구슬이 몇 개 있고, 파란 구슬이 몇 개 있고, 자, 주머니 안에 구슬이 있는데 빨간 구슬이 몇 개가 있고 파란 구슬이 뭐 몇 개가 있고 뭐 노란 구슬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 개씩 추출하는데 여기서 추출 가지가 두 가지 정도 있죠. 뭐가 있나요? 이런 거 해봤잖아요, 여러분.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이런 거 해봤죠. 복원 추출은 뭔가요? 하나 꺼냈으면 다시 어떻게 하나요? 다시 집어넣고 또 이렇게 꺼내고 이런 거 있었죠. 자, 이거 보면 만약에 여기 주머니에 그 구슬이 있는데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꺼내는 거는 어떤 건가요?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여기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이걸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자,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 자, 장점과 단점이 있죠. 매우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자, 나올 확률이 동일하면 누가 시비를 못 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추출하는데 내가 거기 구슬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구슬에다가 이상한 표식을 촉감이 이상한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올 확률이 동일하지가 않죠. 자, 여러분 우리 대형 마트에서 비난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경품 제공한다고 행사했는데 누가 다 나눠 가졌나요? 다는 아니지만 누가 가져갔나요? 그 직원들이 많이 가져갔죠.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요? 우리 정보를 거기 기재하고 경품에 응모하는 건 뭔가요? 적어도 굉장히 걸릴 확률은 희박하지만 확률 표본 추출에 의해서 추출되는 거를 기대하고서 거기 경품 행사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거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지도 않고 일반화하기도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왜 그런 식으로 추첨을 하느냐 이거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커요. 자, 이런 그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입니다. 자, 랜덤 샘플링이라 그래요. 랜덤. 단순 임의 추출 방법. 어떻게 이거 용어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죠. 랜덤은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랜덤이란 말은. 자, 이거를 가장 이상적인 추출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는 확률 표본 추출의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구현하는 추출 방법인데 나머지 세 개는 뭐냐? 나머지 세 개는 좀 이거하고 달라요, 좀.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를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이 방법을 많이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 응답자의 고유의 번호를 부여한다. 자, 이런 거 만약에 요 대학교 안에 전체 모집단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다 그러면 고유의 번호 부여돼 있죠? 뭐가 부여돼 있나요? 학번 부여돼 있죠, 학번. 자,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대개 어떤 현상들을 보면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건 알지만 모든 구성 요소에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이게 일단 1차적인 관문이에요. 자, 모든 번호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고 일단은 부여를 한다고 할 때, 자, 여러분 모든 통계학책 뒤에 부록에 보면 잘 쓰지는 않는데 난수표라는 게 붙어 있어요. 랜덤 넘버 테이블이라고 그게 교재 뒤에 항상 붙어 있어요. 거기 번호 보면 자릿수가 좀 길죠. 그 난수표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 숫자를. 그래서 어떤 난수들이 그 선택이 되겠죠. 그 선택된 난수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응답자를 표본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확률적으로 뽑힐 가능성이 똑같이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난수표에 있는 거를 가지고서 그 선택된 매칭하는 응답자를 샘플로 뽑아내는 거.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 뒤에 이렇게 보면 난수표가 있다는 거는 개수가 어떻다는 건가요? 책 뒤에 부록으로 있다는 거는 그 물론 예시를 한 건데 그거 숫자 다 세봐야 몇 천 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2, 3천 개, 뭐 1,00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모집단 수가 1,000개, 2,000개 정도 되는 현상이 많이 있나요? 극히 드물죠. 그보다 훨씬 크죠, 모집단 수가. 자, 모집단 수가 그렇게 클 때 무슨 난수를 부여를 해서 뽑힐 확률을 똑같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 돈 이런 게 굉장히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서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런 방법을. 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좀 응용한 게 뭐냐? 1차적으로 그 첫 번째 방법을 응용한 거를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를 보기 전에 조금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테매틱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통계학을 원래 그 공부를 할 때는 계통 추출법이라고 했어요. 계통 추출법. 시스테매틱을 계통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말을 조금 덜 쓰는 것 같아요. 체계적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체계적 표본 추출은 뭐냐? 자, 여기 모집단이 유한 모집단이라고 해보죠. 숫자를 알 수 있는, 이거 유한 모집단이죠. 근데 모집단은 유한 모집단만 있는 게 아니죠. 무한 모집단도 있어요. 자, 이게 유한 모집단인데, 모집단의 요소 수가 1000개라고 한번 해보죠. 1000개. 1000개인데, 제가 여기서 100개를 뽑아낸다고 해보죠. 100개. 그 표본으로 100개를 한번 뽑아낸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 명부가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1000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명부가 있을 때, 자, 표본 1000개 중에 100개를 뽑아낸다는 거는 뽑힐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표본 추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0개 중에 100개 뽑는 거죠. 표본 추출 비율이 10분의 1이죠. 여기서 예를 든 표본 추출 비율은 이 경우에는 얼마가 될까요? 10분의 1이죠. 자, 표본 추출 간격은 뭐냐? 표본 추출 간격은 이거 보면은, 자, 이 체계적이란 말,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100개 중에 첫 번째 샘플을 하나 뽑아요, 먼저. 샘플을 뽑는데 여러분이 표본 추출 비율이 10분의 1이니까 이 간격을 몇 개 중에서 한 개를 뽑으면 될까요? 몇 개 중에 한 개를? 맞죠? 10개 중에 이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겠죠, 이렇게 리스트가.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뽑는다고요?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10개 중에 한 개 뽑기는 쉽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바구니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그 중에서 번호를 하나 뽑는 거예요. 똑같죠, 확률이. 그래서 뽑았는데 이게 만약에 5가 나왔다, 5가 나왔다. 그럼 다음부터는 어떤 간격으로 뽑으면 될까요? 어떤 간격으로? 여기 10을 더해주면 되죠, 다. 15번째, 25번째, 35번째 이렇게 뽑으면 100개가 자연적으로 추출돼 나오겠죠. 자, 이게 그 체계적 표본 추출이에요. 이게 체계적 표본 추출이에요. 자, 이게 100% 뽑힐 확률이 똑같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약간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려 줄 수 있죠, 이거. 뽑힐 확률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왜냐하면 여기서 임의로 뽑은 게 뽑힐 확률이 동등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뽑는 게, 자, 표본 비율은 10분의 1이고 저기서 표본 추출 간격은 이 경우에는 얼마가 될까요? 표본 추출 간격은 10이 됐죠, 12. 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이 한 번 더 리뷰하기 위해서는 책에 있는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목적으로, 군사 목적으로 그 명부에서, 군인 명부에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자, 이런 방법을 썼는데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군인 명부가 있죠, 군인. 그래서 뽑았는데 그 첫 번째에 어떤 그 해당하는 걸 뽑았는데
자, 이게 10번째가 뽑혔어요, 보니까. 10번째 뽑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 10번째 뽑혔는데 이게 만약에 추출 간격이 10이었다. 그러면 20번째, 30번째, 40번째, 50번째 이렇게 뽑았겠죠. 자, 그러면 이 명부가 좀 우연하게도 계급순으로 돼 있어요. 계급순으로. 계급순으로 돼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10번째까지는 여기 만약에 뭐 그 장교들 있겠죠. 장교들. 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여기 뭐 소령이 있고 뭐 대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연하게도 10번째는 하사관이에요. 하사관. 하사관이라. 여러분이 그 갈매기 이렇게 표시인 거죠. 갈매기. 그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여학생들은 갈매기 이렇게 있죠. 하사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1번째부터 장교들이 있는데 20번째는 하사관들이에요.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표본을 뽑았는데 원래 확률 표본 추출 방법으로 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샘플이 전부 누구를 대상으로 뽑혔나요? 하사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된 거예요. 이게 원 목적에 위배됐죠. 이게 그 좀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 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연구 목적에서 했는데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뭔가요? 원래 목적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하나로서 이거를 했는데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대표성이 없죠. 그냥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죠.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하사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로 제목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요소들 간의 주기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기성이. 자, 10번째마다 하사관이라는 주기성이 있는 거죠. 계급으로 이렇게 정리된 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이게 체계적 표본 추출, 계통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층화 표본 추출인데 요걸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층화 표본 추출을 하기 전에 제가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얘기 나올 때 제가 그냥 그렇게 구별을 엄밀하게 안 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응답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거는 다 비표본 오차예요. 비표본 오차고 표본 오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목적은 여기서 이제 샘플을 뭐 이렇게 집어내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에 학생들이 뭐 2만 명 이상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00명을 뽑았어요. 200명을 뽑아서 학교에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뽑았어요. 이제 랜덤으로 뽑았는데 평균치가 나오겠죠. 평균치가 나오고 학교 전체에 어떤 평균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평균을 뭐라 그러나요? 이런 평균을 표본에서 뽑았다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 그러죠. 표본 평균. 그럼 학교 전체의 학생들이 받은 학점이 있겠죠. 이거는 뭐라 그러나요? 모집단 전체에서 계산한 평균이 있겠죠. 모평균이 있겠죠. 자, 그런데 물론 이거 시스템적으로 계산하면 다 나와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 내가. 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한 200명 정도 뽑아갖고 이거 계산한 게 얘하고 얘를
추측하는 거잖아요.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미국의 선거 결과 보면은 어떻던가요? 거의 맞추잖아요.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흡사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 똑같이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약간의 오차가 있죠. 오차가 있잖아요. 이 오차가 뭐냐? 부분을 뽑았기 때문에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표본 오차예요. 표본 오차. 자, 그러면 이 표본 오차를 줄여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통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추정하잖아요. 추정하는데 이 표본 오차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만 연구에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타당성이. 자,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 통계량. 저기서 말한 표본 통계량은 뭘까요? 표본 통계량은 이거죠, 이거. 표본에서 구한 평점. 이거죠. 그럼 이 예에서 말하는 모수는 뭘까요? 모수는 모평균이겠죠, 모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연하게 이게 맞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표본 오차라는 거예요, 오차.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 알고 싶어 하는 게 표본 평균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이 그 핸드폰을 샀는데 불량났다 그러면 쓰다가 한 3일 썼는데 핸드폰이 먹통됐다. 그럼 그 제품 다음에 살까요, 안 살까요? 뭐 철저하게 AS를 해서 교환을 해주고 해도 어떨까요? 안 사겠죠. 자,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요? 불량률 관리해야 돼요. 불량률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불량률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식스 시그마 운동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식스 시그마 안 들어봤어요? 식스 시그마는 뭘까요? 10에 마이너스 6승하면 얼마인가요? 이게 불량률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장 같은 데서는 품질 관리하는 거죠. 품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에 6승이면은 100만이죠. 100만 분의 1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분의 1로 꾸준하게 낮추면 어떻게 하던가요? 식스 시그마를 성공했다. 막 이렇게 광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뭐 자동차가 됐던 뭐 가전제품이 됐던 이런 회사들은 이미 이런 거를 인증 마크 같은 걸 가지고 있죠, 이미. 그만큼 불량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불량률을 알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자동차 신모델이 나왔어요. 신모델이 이번에 보니까 그 10,000대가 나와서 야적장에 이렇게 있다. 근데 내가 불량률을 알기 위해서 자동차를 다 파괴시켜 봤다. 이게 적정한 방법인가요? 방법이 아닌가요? 적정한 방법이 아니죠. 그냥 통계 방법을 통해서 샘플링 해보면 돼요. 10,000대 중에서 한 10대 정도 타이어를 펑크도 내보고 주행을 뭐 급속도로 해보기도 하고 충돌 시험도 해보고 이렇게 10대 정도만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만약에 10대를 해서 불량률이 잘 나오지는 않겠죠. 그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하면 전체의 불량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량률이라 그러지 말고 오차 있죠, 오차.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10대를 가지고 표준 편차 조사해 보면 실제 전체의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뭘까요? 표본 표준 편차겠죠. 표본 표준 편차를 알면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차는 뭘까요? 그 오차는 표본 오차겠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량률은 표본 비율이겠죠. 표본 비율을 알면 모 비율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에서는 주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추정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만 할 거예요. 자,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모수를 기준으로 해서 쓰면 어떻게 할까요? 모수는 표본 통계량 마이너스 표본 오차죠. 이 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갭을. 추정이 정확하게 근사한 추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갭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최소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값은 뭘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거를. 표본을 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얘들은 뭘까요? 표본 오차라든가 모수는 뭘까요? 이거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죠. 표본. 그런데 자, 이런 모르는 걸 뭐라 그러나요? 어떤 값을 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걸 뭐라 그러죠? 변수라 그러죠. 변수예요, 변수. 변수인데 전혀 알 수 없는 변수냐? 그건 아니죠. 이걸 가지고 이거에 기반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기반하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2만 명이 있는데 100명을 뽑을 때 표본 오차가 줄어들까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개 보면 200명 뽑을 때 표본 오차가 줄어들까요? 300명 뽑을 때 줄어들까요? 대개의 경우는 표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본 오차는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표본 오차를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두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표본 크기가 클수록 표본 오차가 줄어들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를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동질적인 모집단은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작은 표본 오차를 가진 표본을 생산할 거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저쪽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또 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죠. 자, 이 다른 집단이죠.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끼리가 좀 동질적일까요? 여기 있는 학생들끼리가 동질적일까요? 여기 있는 자기들끼리가 더 동질적이겠죠. 여기 있는 학생들끼리가 더 동질적이겠죠. 자, 집단 A와 집단 B를 봤을 때 동질성이 집단 내에서 더 강하다는 거죠. 집단과 집단 간보다는.
동질적인 모집단은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작은 표본 오차를 가진 표본을 생산할 가능성이 많죠. 자, 여기에 착안한 방법이 뭐냐? 지금 봐야 될 층화 표본 추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층화라는 말을 그냥 써서 그런데 스트레이텀이에요, 스트레이텀. 스트레이텀이 뭐냐? 여러분,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인가요? 이게 보면 퇴적물 이렇게 보면 퇴적물 보면 이게 층이 이렇게 있죠, 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그 제가 이런 과학자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뭐 동물 뼈도 이렇게 있고 뭐 나뭇잎 이파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추정을 하죠, 연대를 추정하는데 요 층에 있는 것들끼리가 동질적일까요? 요 층에 있는 것들끼리가 동질적일까요? 뭐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이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퇴적되어 있는 거하고 다를 가능성이 많죠. 이게 층화예요, 층화. 이게 층이라는 게 층. 여기서 말하는 층화라는 게 층별로 나눴다는 거예요, 층별로. 표본 오차를 더욱 감소시켜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추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 추출할 수 있죠. 전체 모집단에서. 그 뭔가요? 이상적인 랜덤 추출이죠,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모집단을 각자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좀 나누자, 묶자는 거예요, 이렇게. 묶자는 거죠. 자, 한국의 대학생의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할 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대학 집단별로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는 예를 들면. 일단 구분하고 각 하위 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죠. 자, 2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집단을 이렇게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뭐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뭐 그건 이제 지역별로 나눈 거고 좀 학교별로 이렇게 나눴다. 일단은 구분을 하고 거기서 표본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단계가 몇 단계인가요? 이렇게 얼핏 보니까 단계가 한 단계가 아니죠. 두 단계잖아요. 두 단계. 두 단계라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별칭으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아니라 2단 랜덤 샘플링 뭐 이런 용어도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단계를 요 위에 있는 1단계를 빼면 뭔가요? 2단계만 보면. 2단계만 보면 앞에 방법하고 똑같죠? 근데 이거를 한번 묶어줬죠, 집단별로. 비슷한 속성을 가진 요소를 가진 집단으로 한번 나누고 나서 추출을 한 거잖아. 각 하위 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요소를 추출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 단계가 없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하죠, 거의. 그래서 2단 추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층화,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거, 층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층을. 그러면 어떤 변수로 이 층을 나누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성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층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확률 표본 추출의 대표성을 거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좀 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네 번째를 좀 먼저 좀 하고 나중에 좀 더 동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군집 표본 추출. 제가 이거 층화 표본 추출하고 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자, 앞에 단계까지는 뭐냐? 자, 여러분 앞에 단계 뭔가요? 체계적 표본 추출? 아까 군인 명부라든가 이 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모집단의 요소의 명단을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표본 프레임이라 그러죠. 여기는 표본 프레임이 지금 은연중에 다 있다고 가정이 된 거잖아요. 표본 프레임이. 표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추출 간격을 가지고 추출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표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동질적인 집단끼리 일단은 1단계로 묶고 나서 거기서 추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은연중에 표본 프레임이 있다는 전제가 있죠, 여기. 그런데 여기 군집 표본 추출은, 자,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계적 추출 방법에 대해서 처음 들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표본 프레임이 없는 모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집단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표본 프레임이 없다는 말은 표본 프레임이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고 표본 프레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도 조사가 필요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 요소들의 집단인 군집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요즘 뭐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자, 예를 뭐 그냥 교회라고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는 뭐 성당이 될 수도 있고 개신교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교회 사람들이 작금의 어떤 신도가 아니라 성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내가 조사를 하고 싶어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자, 신도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신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여러 나눠져 있는 것도 있죠. 뭐 교파라든가 이런 게 나눠져 있는데 모집단이 있죠. 이런 경우는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 프레임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자, 각 요소들의 집단인 군집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강남에 갔더니만 무슨 어떤 교회가 있더라. 강북에 갔더니만 또 어떤 교회가 있더라. 자, 이렇게 군집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요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서 신도를 뽑아내고, 샘플로 뽑아내고, 이 교회에서도 적절한 수를 뽑아내고. 자, 이건 인위적으로 나눈 건가요? 안 나눈 건가요? 인위적으로 나눴다고 할 수 있나요? 층화 표본 추출처럼 뭔가를 나눈 건가요, 이것도? 신도는 신도죠, 다. 신도잖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이게 좀 비슷해 보여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표본 프레임이 없거나 구하기 힘든 경우에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뚜렷한 차이가 되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는 구별이 쉽지가 않죠. 자, 이거는 대표성이 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가요?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렇다고 대표성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자, 표본 프레임이 없거나 구하기 힘든 모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표성에 약간의 제약이 있는 거죠.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서 최대한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추출 방법으로 고안돼 나온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대표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어렵나요, 이거 구별하기가?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또 잠깐 보완을 좀 하도록 하고, 그러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가 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예요. 어떤 표본이 많이 뽑힐 수도 있고 어떤 표본은 덜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확률 표본 추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행된다 그랬는데 뭐 불가능할 때도 하겠지만 원래는 불가능할 때 이걸 해야 되겠죠. 연구의 어떤 일반화를 위해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장단점은 확률 표본 추출과 반대겠죠.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비해서 시행이 좀 쉽고 비용이 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대표성이라는 엄밀성을 좀 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 뽑는데 그런 부분들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다 구할 수가 없겠죠. 출발점에서 좀 대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편의 표본 추출입니다. 편의. 자, 편의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편의 좀 봐주세요 하는 건 뭔가요? 룰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스타벅스 가보면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혹시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본 사람 있나요?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나왔느냐? 스타벅스가 커피 브랜드로 유명하죠. 유명한데 거기 방문하는 고객들을 보니까 보통 커피를 마시면서 또 아이스크림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유수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 매장에 오는 고객들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반응이 좋아서 출시를 했는데 기대한 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통계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오는 사람들을 일반 고객들을 다 조사한 건 아니죠. 스타벅스 매장에 오는 일부를 조사한 거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표본조사죠. 표본조사인데 이게 확률 표본조사인가요? 아니죠. 자기들 매장에 오는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 조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물어보고서 한 거죠. 이런 게 편의 표본 추출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연구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대상자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SNS에 대해서 SNS로 여러분 사이버 불링 알죠? 사이버 불링. 불링 괴롭히는 거잖아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상이 있더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데, 자, 확률 표본 추출 방법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샘플을 확보했다. 이건 뭔가요? 전형적인 편의표본 추출, 편의표본 추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표본 추출을 했는가를 상세하게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결과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있죠. 태클을 어떻게 걸 수 있나요? 당신이 연구한 거는 어떤 특정 학교의 일반 학생들도 아니고 수업을 듣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힘들고 다만 참고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이게 맞죠? 자, 연구 결과 일반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필요하네요. 불필요한 건 아니죠. 스타벅스 보니까 자기들 목적을 성취를 했죠. 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판단 표본 추출, 판단. 자, 이거 그냥 뒤죽박죽 해놓으면 헷갈려요. 편의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아까 뭐 얘기했던 두 가지에 스타벅스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 아니냐. 자, 제 같은 경우에 연구하는데 당신이 그 용이하니까 판단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지식과 연구 목적에 기초해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자, 이거는 모집단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연구를 하는 목적에 저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잘 뽑아낼 수 있겠다. 이런 건 있는데 다만 제약 요건이 있죠. 제약 요인이. 모집단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거예요. 앞에서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자기들 고객한테 접근하기 굉장히 쉽죠? 저 어떤가요? 저 학생들한테 뭐 양해를 구하고 접근하기 쉽죠? 그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번 만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힘든 경우가. 자, 확률 표본 추출이 힘든 경우. 이런 게 이제 엔드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연구자가 알고 있는 모집단 특성을 가진 소규모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상으로 판단, 목적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는 거죠. purposive sampling이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모집단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는 거를 판단 표본 추출, 유의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를 읽어보면 되는데 요즘 우리 뭐 메르스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자, 병원에 가서 뭐 좀 고객 불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한참 기다렸는데 뭐 번호표를 이상하게 해서 더 기다렸다. 바쁜데. 자, 그거 다 뭔가요? 서비스 페일리어죠. 서비스 실패죠. 자, 서비스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거를 서비스의 만족을 느끼는 것과의 관계를 한번 병원을 대상으로 해보고 싶다. 뭐 이거 의료 정보 뭐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 이런 거 해요, 실제로. 그래야 뭐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서비스 실패한 사람들, 이거는 실패했다가 만족으로 이른 사람, 이런 대상자를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이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런 걸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은 대체로 젊고 건강한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실패는
심각한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 실패한 건 물어보기가 상당히 민감한 것들이 많잖아요. 민감한 거 많죠. 뭐 성형을 했는데 성형 기대한 만큼 안 나왔다. 그러면 실패했는데 어떤 느낌을 가졌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이런 거 물어보면 진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샘플을 찾았다 그래도 답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인 경우에 뭐 특정 병원에 내가 어떤 그 관계가 있어서 그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면 안 알려주죠.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를 연구를 안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맞죠.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서 소규모 집단이지만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선거 끝나면 출구조사 결과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죠. 자, 이게 뭔가 하는 쿼터. 자, 모집단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모집단 내 각 집단의 특성에 비례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 얘는 뭐냐? 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잡았을 때 서울에 한 1,000만 명 살죠. 한 1,000만 명 살면 한 5분의 1인데 그냥 한 4분의 1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그러면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4분의 1, 25%를 할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에 75%를 할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몇 명을 뽑나요? 자, 여기서는 1,000명을 뽑는다는 거죠. 1,000명을. 1,000명을 뽑으면 1,000명 중에 서울에서 몇 명 뽑는 건가요? 250명 뽑고, 자, 이거 더하면 250명이죠. 지방에서 750명 샘플 뽑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에서만 하면 좀 이게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소득 요건도 하나 붙였어요. 소득을 가지고 상류층, 중류층, 하위층 이렇게 해서 대략 봤더니만 상위층이 한 20% 되더라. 중간계층이 60% 되더라. 하위계층이 한 20% 되더라.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샘플 숫자를 할당한 거예요, 이게. 자, 교재 그 숫자가 약간 틀리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해요, 사실은. 언뜻 보면 확률 표본 추출 방법 같은데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 대표성에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는 그나마 대표성이 좀 더 있는데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네 가지에 비해서는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근데 사용을 하죠. 선거 출구조사 할 때 보면 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방법과 랜덤 방법을 좀 가미한 거죠. 그 선거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 대해서 너무 랜덤하게만 하면 안 되니까 이 방법까지 가미해서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의 마지막 방법이 눈덩이 표본 추출인데, 자, 이건 미리 제가 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뭐 노숙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됐냐 뭐 이런 거 조사해 볼 수가 있죠. 뭐 행정이라든가 법치하는 사람, 그 법무부 이런 데에서는 이걸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불법 체류자가
사람한테 용케 찾았어요. 용케 찾았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가서 내가 이런 걸 연구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냥 도망가겠죠. 괜히 연구한다고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 자기 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면 추방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지고 뭔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죠. 도움을 줘서 한 명한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 소개를 받고 또 이 사람한테 소개를 받고 이렇게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하나 했는데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샘플 숫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계량적 연구하는 데보다는 질적인 연구 있죠, 질적인.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계량적인 거로 나오기보다는 심층 연구하는 거 있죠.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느끼느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자, 이것도 실제로 써요, 이런 거. 모집단의 요소에 접근하기 힘들 때. 그렇다고 불법 체류자의 모집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죠, 분명히. 접근이 어려운 거죠. 자, 오늘 표본 추출 방법에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 좀 나눠보면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지 표본 추출은 좀 헷갈려요, 여러분. 책을 덮거나 프린트물을 덮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좀 덜한데 편입 표본 추출과 판단 표본 추출도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혼동이 많이 돼요. 혼동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프린트물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확실하게. 그걸 좀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거 중에 좀 제가 얘기가 좀 약간 오해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든가 이런 거 질문 있나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자, 없으면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